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그것도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와서 7시간 동안이나 휘젓고 다녔는데도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기관포를 100여 발이나 쐈다는데 눈으로도 보이는 무인기를 못 맞추고, 더구나 작전에 동원된 공군기는 격추는커녕 논두렁에 추락했는데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고도 처음에는 민가에 피해가 있을까봐 격추를 시도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는데 무인기에 뭐가 실려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해명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보만큼은 나사가 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과 함께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윤경호 MBN 논설위원, 성금주 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건데요. 어제 북한 무인기가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중에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날아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리 군이 전투기, 공격 헬기 동원해서 대응에 나섰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추락했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 선제 타격은 고사하고 선제 추락, 아이고 머리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경호 의원, 맨 처음에 격추 시도를 안 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만약에 격추를 해서 그게 민가로 떨어지면은 피해가 클까 봐 안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100여 발 쐈더라고요. 결국 못 맞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꼴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보니까 그 한 대가 용산 상공, 그래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이 문제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2014년에 와서 파주에서 추락했던 무인기가 당시에 청와대를 촬영을 했을 가능성, 그게 제기가 됐었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고성능의 정찰 위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무인기의 근접 촬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과연 촬영만으로 쓰일 거냐, 이제 그 이상의 공격용 무기로 활용이 될 경우 어떡할 거냐, 이거니까요. 저는 이제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6시간 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시간 중에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 민항기가 1시간 못 뜨게 됐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보에 대한 그 이 대응 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저는 총체적으로 구멍이 어디에 뚫렸는가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중이라서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 그것은 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과연 무조건 보도 자제가 중요한가? 무인기에 뭐가 실려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경계경보라도 발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두수 소장. 이번에 보니까 좀 정체적인 무능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제 언론 보도를 유추해서 해보면 초기에 항적이 드러났을 때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또 빼고 나중에 보니까 강화도 교동도 위에 헬기에서 100여 발 사격한 게 나다, 이렇게 한 게 약간 초기에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어쨌든 5시간 이상 서울 상공을 한 대는 거쳐갔는데 이게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해서 은평 쪽 어딘가 서울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레이더에 나타났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항적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서 문제는 이제 작은 정찰 그 소행 일 거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인기가 갖는 그 폭탄 테러용 가능성도 있고 이런 공격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런
그 시민들의 안전이나 경고 이런 것들에 총체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서울 도심이나 핵심 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다. 당연한 지적이죠. 장성철 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7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서울 서부권과 용산까지도 어떤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장착이 됐었다면, 아니면 거기에 진짜 정말 뭐 여러 가지 폭탄이나 있었으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용산까지 갔다면 대통령과 최고 지도부의 안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이 탐지는 했지만 격추를 시키지 못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해명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인 것 같아요. 공격용 헬기도 띄웠고 경 전투기도 띄웠는데 100발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기관총도 쏘고 했는데 격추는 하지 못했다. 왜? 민간에게 피해 갈까 봐? 그러면은 100여 발의 사격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책임 회피형 해명을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력을 맨날 얘기할 때 백발 백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100발 쏘면 100발 다 맞는 게 100발 백중인데 100발 영중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력을 통해서 우리는 뭐 대비를 하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경 전투기도 추락하고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 건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2.5m 정도 무인기 크기라고 하더라도 뭐 그 몸체는 대단히 사람 몸체보다 훨씬 더 작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육안으로도 보였지 않습니까? 보였죠. 잘 쏘는 사람 같으면 새총으로도 잡겠네.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군사 전문가들은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은 그것을 격추시킬 만한 소형 여러 가지 무기들이 아직 배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군 당국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했습니다. 송금주 의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했죠? 참. 근데 기본적으로 2017년 그 한번 넘어왔지 않습니까? 무인기가. 그래서 경북 성주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격추시킨 게 아니고 연료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찍힌 사진들이 500여 장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서울 북부까지 와서 그 상공을 촬영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용산 쪽을 촬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이나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 대응 체계나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또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또 언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2017년에 있었고,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뭐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만들겠다, 그리고 무인 정찰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군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면피성 해명만 하고, 사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에 넘길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이렇게 날려보냈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일단 정보 수집용 정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방어하는가 한번 영공 태세도 점검해보고 그러려고 했겠죠. 영공 방어 태세 충분한지. 그런데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고 돌아가고, 한 대가 파주 지나서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가고, 김두수 소장 5대나 보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두 대 정도는 격추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5대 고스란히 슉 휘젓고 다시 돌아오니까 북한에서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한미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이 부분을 대응하겠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 부분을 좀 더 무력화하고 또 북한식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 예고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인기는 아니지만 뭔가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예측되고 있었는데 그 상태인데 이 5시간 지난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 그러죠. 이게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응한 거는 북한에 이제 우리가 2대의 무인기를 띄워서 맞대응 차원의 북한 상공 이제 이 군사 분계선 위를 좀 날아간 정도 이걸 정도로 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하도 대응이 허술했으니까 이게 맨피용으로 이 정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위에 정찰 유인 정찰기 북두를 띄우고 무인 정찰기 2대를 군단급이 운영하는 2대를 띄워서 군사 분계선 위를 날았다 이렇게 정도였는데 이게 약간 국민들에게 무마용으로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안보 대통령부터 해서 안보를 담당하신 분 그리고 또 실무를 맡고 있는 군 이런 데서의 실력이 이게 좀 이런 대응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기본적인 정신 자세,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형식도 좀 프로답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NSC는 안 열었을까요? 글쎄요. 아까 탐지는 했는데 격추를 못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추 명령을 어느 선에서 내렸을까? 합참에 내렸을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 NSC 열리고 NSC에서 뭔가 지시가 되고 그게 합참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일선까지 간다. 전 그래서 이번에 우리 흔히 시중에 우리끼리 익숙해진 얘기가 FM대로 그러잖아요. 예. 이게 군사 용어잖아요. 필드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DMZ 상공으로 북측에 유인기든 무인기든 경계를 넘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몇 킬로 아래까지 남하를 하면 바로 격추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회의 열어서 그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게 과연 지금 어디까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필드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연평도 해전 이후에는 현장 지휘관이 대응하고 바로 이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DMZ를 바로 넘어왔을 경우 무인기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게 바로 격추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NSC 회의가 안 열린 거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필드 매뉴얼이 어느 단계로 촘촘히 돼 있느냐 참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라고 하는데 NSC를 여는 것, 안보실장이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NSC를 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 NSC를 열지 않았다는 부분보다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여건에 대해서 합참과 함께 긴밀하게 컨트롤했는지 그거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 사실 유인기의 경우는 왜 유인기가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이 의사소통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무인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격추시키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NSC 열지 않은 것 이건 정말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군 문제를 먼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이 대응한 것 크게 3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한 발도 못 맞춘 거, 격추를 시키지 못한 거, 그다음에 6시간 동안이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항공기도 뜨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는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간 건가요? 막상 어떤 피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해명. 맨 처음에 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격추했으면 뭐 그게 떨어져서 민가의 피해가 뭐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격추가 힘들다고 해놓고 2m짜리가 떨어져서 민가에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까 100여 발이나 쐈는데 이 군이 이렇게 발표하고 대응하고 이러는 게 김두 소장 완전 옛날식이에요. 옛날에 군에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고 계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도 통제되던 시절의 상황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KA 그 공격기가 10시 반인가 11시인가 추락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이게 관련돼 있다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론이 좀 알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보도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4시 반에 그 보도를 푸른 모양인데요. 이런 대응도 보면 이게 일단 뭐 기본적인 프로답지 못한 그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처음에 대응에 그 고속 그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갱 공격기를 띄웠다는데 결과적으로 2대가 최종적으로 또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추락했는데도 이럴 때는 추락하면 이제 중지를 시키는데 하도 이제 급하니까 2대를 다시 다 발진시켜서 대응했다는데 결국은 뭐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공격을 해서 그 무인기를 떨어뜨리지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 뭔가 막 허둥지둥 했던 것 같고 5시간, 7시간 이 상황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됐느냐.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시키면서까지 했는데 아무런 소득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정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어제 엠바고가 풀리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 어제 대통령 일정 국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새로 뭐 입양한 개 데리고 집무실에 왔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 4대 협의체장단하고 송년 만찬했다는 거. 이거 외에는 대통령 일정, 대통령이 북한 이 영공 침략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게 없었어요. 참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심히 하세요. 네, 제가 보수패널로서 참 곤란한 입장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저런 모습들이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연 적절한 선택과 판단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군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우스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인기가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무인기에다 대고 경고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랬대요? 예. 경고 방송을 했대요? 예,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 뭐 이렇게 했다는데 무인기는 들어라? 그러니까요. 참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뭐 유인기든 무인기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격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격추를 시켜야죠. 거기다 대고 무인기에다 대고 경고 방송하면 누구 들으라고 한 건지 저는 이 군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합참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무인기인 것도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2m짜리인데 거기 뭐 유인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무인기 탐지 장비를 갖고 전 탐지를 했기 때문에 무인기인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저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초기 대응부터 지금 뭐 끝까지 해명까지 전반적으로 다 문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인기가 무서운 것은 말이죠. 요즘에 이제 갈수록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외국에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형 폭탄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걸 탑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게 보여져졌고요. 그게 이제 우리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탐지는 육안으로 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탐지는 당연히 레이더가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레이더 탐지 이후에 격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능한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우리 군이 항상 하는 그 사드 때문에 너무나 국민이 많이 알고 있는 요격이라는 거. 이 미사일에는 뭐 추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별개의 얘기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만
이 요격이라는 것도 아마 실전에서는 정말로 확률이 높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이제 아직 9.19 군사 합의가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보수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터지면 꼭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눈치 보느라고 훈련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전임 정부 탓을 하는, 저는 그건 정말 군이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꼴이 된다.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나 생각을 하나라도 한다.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될 거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금주 이번에 이 군의 대응이라든지 안보 태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비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레이더를 통해서 아마 그 드론이 넘어오는 걸 확인했을 텐데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하나 짧게 쪼개서 그 대응에 대한 그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 의사결정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감독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보수 정권의 특징상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보고 하나하나 그 뜯어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니까 어제 우리도 그런 드론 북한 쪽으로 약간 날려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드론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건데,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대통령께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드론이 넘어왔을 때 격추조차 못 시키는 그 국방력이라고 하면 이거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력을 실제 가동시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하고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윤경호 의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들여다보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잦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따끔하게 우리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맥없이 대응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면 실제로 우리를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사실은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를 상대로 하지 않거든요. 미국을 상대로 해요. 항상 미북, 북미,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상황을 몰고 가면서 대화 상대에 나와라,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이 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가장 경계를 하는 거고, 그 군사훈련이 사실은 북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안주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이 미국의 울타리,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있으면서 이걸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 내지는 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런 내부 시스템은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군의 존재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군은 스스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군이 정치 바람 타고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운운하고 그런 짓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도발을 해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구나,
이 드론이 들어왔을 때 바로 격추를 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북한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죠. 도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정말 아쉬운 장면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왜 못했는지 또는 의사결정이 늦어졌는지 격추를 왜 못 시켰는지 이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아니 어떠한 이제 뭐 안보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쥐를 잡는데 어떠한 뭐 미사일을 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을 하던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요.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탐지를 했는데 서울 상공까지 쭉 7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거 정말 안보가 불안하고 생명과 안전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국방부가 자기 변명성, 책임 회피성 이런 해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적어도 안보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그런 것이 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완전히 이제 조롱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3주 전에 미국 핵 자산이라고 하는 B1 폭격기와 B-52 폭격기가 우리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갔거든요. 자기들은 그거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의 작은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번 시험하면서 조롱을 한 느낌이에요. 이때 따끔하게 어쨌든 방어해내고 또 그것이 그럼요. 이렇게 뭐랄까 좌절시켜야만 이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유린당한 못하는데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의 대화와 북한의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좀 그 노선을 꾸준히 해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안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도발되는데 그러면 도발해오는 북한에 대해서도 또 못 막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저는 책임이나 문책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